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있겠죠. 모든 게 그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했다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치료라고 하면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은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발기력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에서 일하는 장진석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고요. 한 13년째 잠실에서 한 곳에서 비뇨의학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분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요. 소통하는 거 좋아해서 작은 유튜브 채널 닥터금의 비뇨의학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발기력을 정의할 때 강직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도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처음에 삽입할 만한 어떤 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것도 발기부전이고, 지속되지 않는, 유지가 안 되는 것도 발기부전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흔히 접하는 거는 그래도 심리적인 요인, 시민성 발기부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특별한 질병도 없고 혈압, 당뇨 이런 게 없는 젊은 분들인 경우에 갑자기 발기가 안 된다, 또는 어떤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이 바뀌면서 발기력이 떨어진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 또는 바뀌었다,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발기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한 70-80%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있겠죠. 모든 게 그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했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남성 호르몬 수치도 감소하고 발기력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연구에서는 30대에는 한 30% 정도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50대가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70% 전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죠. 가장 흔한 게 혈압, 당뇨, 비만도,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 성인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아주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디스크라든지 뇌질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신경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내분비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남성 갱년기 증상의 일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위험인자라는 거는 그거를 피하면은 발기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이건 위험인자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냐? 좀 전에 말씀드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질병들. 그러려면은 운동 부족도 일맥상통하죠.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질병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술, 흡연이 아주 직방입니다. 우리가 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 한 모금 이렇게 빨고 나면은 팽창됐던 음경이 쑥 수그러지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술과 흡연, 어떤 연구에서는 카페인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규칙적인 생활을 또 유지를 해주셔야 발기가 잘 유지가 되고, 수면장애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또 발기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아그라나 약을 먹지 않고도 발기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거, 발기부전의 치료가 어떤 게 있냐,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라고 하면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발기력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과 흡연 아주 안 좋고요.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을 안정감 있게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중증 또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간단한 검사 후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흔히 아시는 경구약제들,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엠빅스, 레비트라 이런 5가지 종류의 계통의 약이 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의 오리지널 상품명이거든요. 그러면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비아그라는 실데나필, 시알리스는 타다라필, 레비트라는 바르데나필, 미로데나필, 자이데나는 유데나필 이런 5가지 계통의 약이 있는데 이 약 중에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약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일단 한 가지 이슈가 있겠고요. 그러려면은 좋은 약을 나한테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약이란 거는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은 별로 없는 그런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아그라가 좋다. 무조건 시알리스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약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의 용법이 일회성 약물 치료도 있고 매일 먹는 용법이 있거든요. 어떤 섹스를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하나를 복용하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용법이죠. 그런 게 나한테 더 맞을지 또는 꾸준하게 비타민 챙겨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저용량의 시알리스나 자이데나 계통의 약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역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서 또 2가지 정도 더 덧붙일 말씀은 약은 굳이 오리지널 약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 같은 것들은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에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저렴한 약 그냥 쓰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특허가 만료가 됐고 자이데나하고 엠빅스라고 하는 국내 신약들인데 아직 특허가 만료가 안 되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야일라라고 하는 레비트라 계통의 약도 있으니까 5가지 중에서 주치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한 2가지 약 정도를 조금씩 소량씩 드려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효과는 괜찮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고 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런 분들 별로 없는데요. 공중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스티커에 막 100% 정품, 환불 보장 이런 것들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 약이냐?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거를 출처도 알 수 없는 아마 중국산 성분도 다 가짜일 거고요. 그런 약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비뇨의학과에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토, 설사, 발진, 간독성, 간 수치 막 확 올라가지고 전격성 간염 같은 거 쓰러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실 이유는 전혀 없고 아무튼 요즘은 약값이 싸졌으니까 그런 가품 약들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게 음경에 직접 찔러 넣는 해면체에 주사를 하는 치료가 있고요. 약간은 침습적이기도 하고 부작용률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합법적으로 또 예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주사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발기 지속증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관계를 하고 나면은 음경이 쑥으로들어야 되는데 사정을 하면 이게 불운기가 찾아오면서 이완이 되고 해서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프리아피즘 또는 발기 지속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6시간 정도 이상 지속이 발기가 되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옵니다. 괴사가 일어나면서 음경이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보다도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주사 치료하실 때는 그 정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 비뇨의학과에서만 하는 수술이니까 상담 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제 광고에 자극적인 표현들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이것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식품이 있고,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식품류,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의약품이 있을 거고, 제일 최상위 개념으로는 전문의약품이 있겠죠.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치료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제품들이 되겠죠. 그 외의 제품들은 발기력 향상을 위해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물론 이런 거는 있죠. 남성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 거하고 발기는 약간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갱년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쓸 수 있는 그런 클레임으로 나온 것들은 건강기능식품류 중에는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비수리 추출물이라는 것도 많이 쓰여지고 호로파 종자 추출물인가요? 그런 거 있고 정관장에서 나오는 두충우슬 복합 추출물 있어요. 그런 것들 몇 가지 그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걸 드신다고 해서 비아그라 없이 벌떡 또는 뜨밤 성생활이 달라졌어요. 이런 자극적인 광고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문구 쓰는 데에서 막 허위 광고하면 또 처벌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슨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따라붙는 광고들,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들이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보게 완전히 어그로 끄는 거죠. 뭔가 후기 같은 거 쭉 올라오면서 저는 그런 거 너무 혐오를 하는 스타일인데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은 성분을 쭉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소팔메토, 블랙마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과장 허위 광고죠. 그래서 이런 거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건강기능식품류의 어떤 기능성 원료 또는 개별 인정 원료 자격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마 용량을 저용량, 소량만 넣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좀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도 안 되는 광고에서 하는데 그 성분 중에 소팔메토가 있었어요. 소팔메토도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긴 한데 이건 클레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거든요. 전립선 건강. 그러니까 배뇨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로 허가를 받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데 이거를 발기에 도움이 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발기 쪽만 막 그 광고를 홍보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마케팅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는 현혹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발기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현장에서 병원에서 발기력 저하 성기능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개원을 하고 한 10년 동안은 그냥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읊어드렸어요. 술, 담배 줄이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위 좀 조절해서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스스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개원했을 때는 30대 중후반이었고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제 이슈로 다가오기도 하고 제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논문들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거기에 맞는 운동들을 해보면서 검증도 되고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운동이 진짜 중요한데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다 중요합니다만 운동에서는 제 요새 루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한 6시에서 한 6시 반쯤 기상을 해서 운동을 하러 바로 나갑니다. 주 6일 정도는 아침에 나가는데요. 한 3일은 헬스장을 가고요. 아침에 갔다가 운동하고 씻고 출근을 하고 3일은 러닝을 합니다. 야외에서. 그런데 헬스장을 가면 첫 번째가 근력 운동이죠. 헬스장에서는 가벼운 사이클링이나 조깅, 몸 좀 풀고 체조하고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는데 근력 운동 중에서는 저는 하체 운동하고 코어, 복부하고 등 운동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거를 3분할을 한다, 5분할을 한다, 부위별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힘들고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루틴이. 그러면은 주로 엉덩이 운동, 그 다음에 허벅지, 대퇴 사두근 운동, 그리고 렛풀 다운, 내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러면 등 운동, 그리고 제가 좀 피하는 운동은 어깨 운동하고 2두 3두 운동. 그거를 따로 이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모든 운동은 근력 운동 하면 좋은데 성기능이나 발기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코너니까 그거에는 하체 운동이나 코어나 등 운동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중년이 되니까 팔 운동해서 팔 근육 키우는 거하고 가슴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크게 쓸모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막 무거운 걸 들 일도 별로 없고, 그거보다는 몸의 중심 잡는 거하고 큰 근육들 운동을 많이 해야 운동의 어떤 효율, 시간 대비해서 얻는 게인이 많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근육들 운동 위주로 하고 등 운동, 복부 운동, 하체 운동, 그리고 제가 러닝에 좀 요새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되는 근육 쓰는 것들,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햄스트링 쪽은 따로 그냥 시간 내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가는 거는 물론 맨몸 운동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저항성 운동들도 물론 있죠. 그런 거는 다 해주시면 되고, 헬스장을 가면은 근데 거기에는 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구 운동들을 저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그냥 진료실이나 집에서 스쿼트 같은 거는 늘상 시간 될 때마다 한 15번씩 계속 반복해서 3세트, 5세트 틈날 때 환자분 끊기면 하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들, 그게 이제 종아리 근육 키우고 발목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큰 공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그런 근력 운동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러닝. 주 3회 정도 아침에 뛰거든요. 요새 러닝 열풍이다 해서 거의 러닝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전문 선수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부터 국가대표 마라토너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러닝 주법 이런 것부터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 케이던스는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조금 더 속도를 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잘 뛰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러닝도 PT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 가서 걷는 자세부터 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턱대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저는 좀 오래 건강하게 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세 교정받고, 제가 골반도 좀 틀어져 있고 좌우 어깨 높이도 다르고 팔자도 심하고 이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뛸 자세 교정부터 받았고, 그 근육 강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러닝 선수분들한테 코칭을 받는데, 그래서 맨몸 운동 같은 거, 플랭크 자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람 힘들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해서 균형 잡는 거, 자세 잡는 거부터 해서 지금은 10km 정도를 뛸 때가 많고요. 주 1회는 10km 정도를 한강 주변에서 한 바퀴를 저는 뛰고요. 그러면은 한 5분 페이스 정도로 5분 30초 페이스로 뛰니까 한 50분, 55분 정도에서 1시간 운동을 하고 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은 400m는 조금 빠르게 뛰고 200m는 조금 조깅 페이스로 이렇게 천천히 뛰고, 이런 것들을 400m, 200m 이런 거를 한 8번, 10번을 하는 거죠. 그러면 5km 정도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거리 훈련할 때는 천천히 뛰는 거죠.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날씨 상태에 따라서 주로 야외에서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요. 실내에서 런닝머신보다는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은 일단 체중 조절 당연히 될 거고요. 근육도 다부지게 잡히게 되고, 혈액순환 같은 게 매우 좋아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래쪽, 음부 쪽,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량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발기라든지 성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분 좋아지고, 러닝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장점들이야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도 여러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설파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거 매우 신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 운동은 그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하고 있고, 일단은 현관문 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할 때는 그냥 운동화 신발끈 매고 나갈 때부터 이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운동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주로 점심시간하고 오후시간에 하는 운동인데, 요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가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저처럼 뻣뻣한 중년 남자들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근력 운동, 달리기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요가의 재미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가 한 지 한 1년 조금 안 됐고요. 저희 병원이 있는 건물에 지하에 요가 센터가 있어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요가 센터예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역시나 처음에는 PT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10대, 20대 때부터 너무 뻣뻣한 통나무 같은 체형에다가 그런 체질이어서 관절 가동성도 매우 떨어지고, 저는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런 쪽은 살았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어깨와 고관절 이런 관절 가동성 조금 유연해지고,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 때 진료 마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럼 빨리 뛰어내려가서 한 50분 정도 1대1 수업을 한번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틈날 때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또 한 50분씩, 그때는 단체 뭐 10명 20명 이렇게 매트 깔려져 있고 자기 자리 가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요가 훈련이요. 단체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고요. 요가는 뭐 저도 초보자니까 뭐 자세 교정 같은 거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호흡법, 그리고 명상. 3가지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달리기나 아니면은 또 근력 운동이 주지 못하는 성기능 중에는 뭐 발기력 저하도 있지만 너무 긴장해서 사정이 너무 빨리 나오거나 뭐 조루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쾌감을 느끼지 못해서 사정을 하지 못하는 지루증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완화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운동들은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리뷰 아티클들, 체계적인 문헌 고찰들, 대규모의 연구들이 다 입증이 된 것들이거든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요가. 요가는 진짜로 어떤 긴장 완화라든지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 근육이라든지 우리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에서는 케겔 운동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골반 저근 같은 걸 강화할 때도 요가의 요소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하다 보면은 단체 운동을 그냥 1시간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되게 힘든 자세를 저는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뭔가 몸이 좀 단단해지고 이런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요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는 걷기 많이 하거든요. 걷기.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요가 하러 내려가거나 아니면 걷습니다. 속보 좀 빠르게 걷기, 걷고 뛰고를 저희 병원이 잠실역이라고 그랬는데 잠실역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서호, 동호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은 2k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한 2바퀴 정도 좀 빠르게 걸으면은 점심시간 가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한여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겨울철, 봄 하기 좋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연구들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되게 신봉하는 그 교수님 중에, 운동 관련한 교수님 중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선근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100년 운동, 100년 허리, 100년 목 이런 책 쓰신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그분 100년 운동 내용 중에도 틈날 때 걷는 거, 오히려 무리해서 뛰는 것보다는 항상 움직이고 과하지 않은 운동 중에서 걷기가 그렇게 좋다. 걷기 많이 하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때 막 뭐 어디 가서 뛰기는 힘들잖아요. 땀 흘리고 또 샤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경쾌한 기분으로 가슴을 쫙 열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요추 전만 자세로 경쾌하게 걸어라 라는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제가 하는 그 닥터곰의 루틴 추천 운동은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저는 러닝,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요가, 그리고 틈날 때마다 걷기, 좀 빠르게 걷기 하시면 뭐 모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비뇨의학 쪽 남성 기능, 남성 건강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성분들 중에 크기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실제로 많나요? 뭐 특별히 늘어났다기보다 꾸준하게 관심들이 있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사실은 제 병원은, 그리고 제 진료 스타일이 치료나 검사를 막 권유하고 뭐 수술을 막 권장하고 이런 스타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약간 뭐 보수적인 스타일이라서 수술을 고려하더라도 항상 부작용 같은 거 생길 건 없는지 안 좋은 측면에서도 항상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건강 때문에 삶과 직결되는 그런 수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 우리 뭐 남성 수술들, 음경 확대, 성기 확대 관련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와서 수술을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술하실 환자군을 오히려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서 좀 고르는 편이에요. 이분을 하시면은 되게 만족도가 높겠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수술을 안전하게 했을 때 되게 기분 좋게 보시게 되고, 이분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수술을 하시려고 하지? 그럴 때는 수술을 하지 마시도록 권유하는 게 그 전문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 받으러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고, 주로 제가 수술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성기가 길어진다는 기구나 크림 제품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수술을 하지 않고 성기가 커질 수 있냐? 절대로 없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런 거는 가능해요. 자연적인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또는 건강식품이건 의약품이건 먹어서 될 수 있는 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구,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옛날에 신문 한 켠에 이제 어떤 기구 뭐 이렇게 링처럼 돼서 음경을 이렇게 쭉 자는 동안에 쭉 늘려서, 고무줄리 같은 게 하는 거 있어요. 쭉 늘려주는 그런, 자는 동안 뭐 음경이 커집니다 뭐 이런 문구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주문을 해서 샀었단 말이죠. 뭐 특허증도 있고 막 이러길래. 근데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효과도 없고. 그런 것들에 또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시면은 뭐 젤킹, 젤크 운동이다라고 해서 뭐 음경을 마사지해서 뭐 이렇게 쭉 끝쪽으로 쭉 당겨주는 운동을 뭐 자주 해주면은 중국에는 음경 크기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거의 뭐 근거는 없는 민간요법 수준인 거죠. 효과를 보실 수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잘못된 기구를 쓰거나 무리한 뭐 마사지, 당기는 운동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음경의 뭐 해면체에 손상이 간다든지, 출혈이 와서 뭐 섬유화가 진행되면은 괴사까지 온다든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을 때는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한테 일단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해보시고 하는 게 좋겠고, 그 외에는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수술 없이 커지는 방법은 살 빼는 거. 왜 복부 비만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래 이제 불두덩 있는 쪽에, 하복부 쪽에 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음경이 묻혀 있게 되겠죠. 해발고도라고 치면은 원래는 해발고도가 이만큼 되는데 주변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서 마운드가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겉보기상에는 짧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되게 왜소해 보이고 땅딸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복부 운동을 해서 그쪽을 많이 줄이거나, 뭐 그거는 튀어나오는 묻혀있던 나의 뭐 2, 3cm를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요행을 통해서 기구라든지 뭐 마사지라든지 뭐 특정 뭐 음식, 의약품을 통해서 음경을 키울 수는 없고, 발기부전 치료제도 발기가 됐을 때 커지는 걸 도와주는 것이지 평상시에 음경의 크기를 커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 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시는데, 일단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컴플렉스가 있거나 난 너무 왜소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음경 확대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성적인 요인, 내가 조금 더 크면은 내 파트너한테 만족감을 더 줄 수가 있지 않을까, 또는 파트너분이 키워서 오면은 난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동 같은 거를 어렸을 때 많이 보게 되면은 뭐 서양인들 나오는 야동이라든지, 일본 야동이 거기가 성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왜곡된 것이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물론 큰 것도 맞고, 일본 야동 같은 건 카메라를 촬영하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평소에 훈련했던 사람이고 수술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표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오래된 야동 배우 중에 시미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미켄 TV 채널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말도 약간 하시고 재밌는 분이죠. 유쾌한 분, 시미켄상 하고 뭘 같이 얘기도 하고 뭘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본 남자 야동 배우들도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한대요. 필러 같은 거 시술 되게 많이 하고, 정액량 늘리기 위해서 뭐 약도 쓰고, 연출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고, 일본에서 확대 수술 같은 비용이 되게 비싸대요. 필러 시술하는 비용이 우리나라에 한 4-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수술 하냐, 너희 병원에서도 하냐, 한다. 나는 그냥 사람 봐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자는 주의다. 그래서 너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한국 와서 수술 받고 싶다. 뭐 일본 사람들 이거 알면은 되게 한국 많이 올 것 같은데, 일본 AV 배우들이 생각보다 뭐 연출된 부분과 그 다음에 수술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으로 생각하면 동양인 남자의 표준이니까 나도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은 그리고 맨날 훈련하고 선수들이고 얼마나 자기 관리 철저한지 몰라요. 시미켄 씨도 하루에 근력 운동을 몇 시간씩 하고 자기 루틴이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절제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술로는 어떻게 성기 크기를 늘릴 수 있나요? 남성 수술,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확대 수술은 세 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한다. 꼬추를 크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좀 길게 만드는 게 있겠죠. 길이를 좀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굵기를 굵게 해주는 게 있겠고요. 그건 몸통에 대한 부분이고, 꼬추 끝에는 귀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귀두만 좀 크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카테고리를 길이 연장술, 음경, 굵기 확대술, 그 다음에 귀두 확대술,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요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굵기, 몸통의 굵기를 어떻게 할까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고요. 길이 연장술 같은 거는 거의 방법이 한 가지.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필러 같은 주사요법으로 길이가 늘어날 수는 없고요. 째고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포경 수술 같은 걸 하셨던 분들은 그 라인 따라서 절개를 한 다음에 쭉 안쪽으로 박리를 하면은 우리 배하고 음경이 닿는 부위가 있겠죠. 음경의 기시부, 루트, 뿌리 쪽이 있는데 그쪽을 이제 인대들이 좀 붙잡고 있어요. 배에서부터 현수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쪽을 살살 쳐주는 거예요. 전기 소작기가 됐건 가위가 됐건 칼이 됐건 물리적으로 인대를 살짝 끊어줍니다. 그러면 꼬추가 좀 빠져나오죠. 길게는 한 3cm, 짧게는 한 1cm 그 정도에서 길이를 좀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이를 연장을 해주는 거는 제가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폭부 지방을 좀 빼주면은 지방흡입 같은 걸 하면은 묻혀있던 음경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지방흡입을 제가 권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위험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런 수술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몸통, 음경, 굵기를 키워주는 건데 이거는 방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실리콘 같은 재질을 했죠. 의학용 이런 성형 수술용 보형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째고 들어가서 실리콘이 C자로 생긴 이렇게 이거를 귀두 밑쪽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C타입의 우리 몸통을 감싸주는 그런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T타입, C로 된 부분이 있고, 몸통 뿌리 쪽까지 쭉 아래까지 버팀목이 되어주는 T바라고 하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일 오래전부터 했던 보형물, 실리콘 삽입술이 있겠고요. 두 번째, 실리콘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근데 실리콘 삽입술은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게 일단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실리콘 삽입술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게 장점. 수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쏙 빼면 돼요. 보형물 들어갔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쏙 빼면 쏙 빠지겠죠. 근데 단점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수술을 받으신 남자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 자연스러운 걸 원했는데 이거 목욕탕 가면 딱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울퉁불퉁하고 딱 봐도 튜닝하신 분이네 또는 험한 생활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이슈가 있겠고, 여성분들 또는 파트너분 입장에서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삽입 시에 커진 거는 좋은데 너무 아픈 거죠. 들어갈 때. 그래서 배우자분이 이거 빼라, 당장 빼라 해서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깝지만. 수술은 잘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팁이 있겠고요. 필러 주입술이 있죠. 필러는 우리가 안면부에도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럴 때 쓰여지는 미용 성형 목적으로 많이 쓰죠. 히알루론산 재료로 된 비슷한 재료를 쓰게 되고요. 음경 필러라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거의 장점은 매우 시술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어요. 시술 시간은 음경 필러한테 한 10분 내외, 5에서 15분 사이. 그러니까 구멍을 작게 하나 뚫어서 몸통 뿌리 쪽에서부터 바늘을 하나 찔러가지고 박리를 쭉 시켜준 다음에 필러 제제를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음경이 통통해지고 팽창할 때까지 넣어주게 됩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부작용 적고 간단하고 금방 끝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많이 넣으면은 많이 커질 거고요. 조금 넣으면은 살짝 티만 내는 정도로 할 수도 있고요. 조절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치명적인 단점. 시간이 지나면 빠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용 성형을 할 때도 피부과 의원에서도 보톡스건 필러건 리터치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흡수가 될 때 처음에는 대칭을 맞춰서 이렇게 이분하게 양쪽이 이쁘게 됐어요. 근데 흡수가 되면은 뭐 성생활 섹스를 하면서 어느 쪽에 마찰이 더 가고 압력이 더 가해지면은 한쪽만 빠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왼쪽은 유지가 되고 오른쪽은 쑥 들어갔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불만족이 생길 수 있고 리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게 오래가는 필러가 또 있긴 합니다. 대체 진피 분말가루와 섞어서 나온 고안된 필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도 조금 갈려요. 유지기간은 조금 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이 제 생각에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필러의 장점이 큰 문제가 없고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흡수가 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또는 뭐 녹이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음경이 이제 괴사되거나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잘 이거를 시술을 안 했는데 다른 이제 병원들에서 하고서 많이 하는 병원들에서 확률에 따라서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방법은 대체 진피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음경 확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제품으로 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인체 조직에서 떼어낸 진피, 동종 진피를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거의 반영구적이다. 티가 잘 안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수술이긴 한데 이것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수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준비 과정까지 하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 매우 많아요. 저는 매우 막 이거를 따지는 편이라서 술 먹어도 안 좋고 흡연도 뭐 끊을 수 없겠지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밤새고 이러면은 수술한 부위가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생착하는 게 오래 걸리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염증 반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애써서 수술해놓고 잘 됐는데 잘못되면 다 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환자분들을 어떻게 어떤 수술 방법을 권합니다 뭐 이런 걸 카운셀링 할 때 그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거주지를 묻는 이유는 대체 진피 같은 거 하시면 거의 매일 와서 소독받아야 되거든요. 항생제 주사도 저는 계속 드리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좀 많아요. 수술 후에 그런 것들 다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얼마나 철저하게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안 되고 너무 활동적인 일 하시는 거 별로 비추고 술, 담배 안 하셔야 될 거고 그런 게 다 맞아떨어지고 했을 때 수술을 보통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신 어떤 수술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키워야 되겠다. 파트너 만족을 시키기 위한 용도다. 또는 뭐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런 것도 다 들어보고 지키실 수 있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어떤 건강 상태, 당뇨는 있는지, 술, 담배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방법을 정하는 게 좋고 간혹 가다가는 수술을 권하지 않아서 저는 수술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가 더 메인이긴 하거든요. 아파서 오시는 분들 진료를 더 많이 하는 병원이긴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뭔가 권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까지 수술을 해주는 또 시스템이 갖춰진 수술만 하는 남성 성형외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또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저는 부작용 생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환자분하고 또 1년, 2년 뒤에도 ASR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수술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남성 확대 수술에는 뭐 귀두를 확대하는 게 있거든요. 하는 목적이 몸통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귀두가 좀 상대적으로 왜소해. 이러면은 균형만 맞춰주려면은 그러면 끝에 있는 이 버섯처럼 생긴 버섯 머리처럼 생긴 그쪽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조루 증상이 좀 심한데 뭐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경우 다 좋습니다. 귀두 필러는 매우 간단하고 음경 확대에서 소요되는 필러 양보다 아주 소량이 사용되고 시술 시간도 아주 짧아서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확대 목적 또는 그 관계시 시간 지연 목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다만 조루증 개선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경우에는 효과를 너무 많이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효과 자체가 예전에는 뭐 신경 차단술이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수술적으로 조루를 개선시키겠다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논문상에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데피니트하게 시술을 하면은 난 1분짜리였는데 10분으로 늘어날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해봐야 한 3, 4분 다소간의 호전 효과. 근데
그마저 심리적인 요인, 시민성인 경우가 메인이고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하고 확대 효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술은 하되 귀두 확대술은 조루 증상이 개선되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일석이조로 효과를 얻었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크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은가요?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뇨의학과 의사가 도움을 다 드릴 수가 있나? 이런 게 왜 이런 세태가 벌어지고 있나? 이런 거를 직접 알기는 쉽진 않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성의학 선생님들이 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쩍 늘어서 요즘은 예전보다 결혼 연령대도 높아지고 비혼주의나 출산 육아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젠더 갈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섹스리스는 그 정의를 따져보면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를 하겠죠. 일반적인 정의로는 최근 1개월 사이에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정의는 최근 1년간 섹스가 전혀 없었던 부부. 이렇게 한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집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특히 우리나라 실태 중에는 대한성학회 연구 보고 따르면은 결혼한 지 한 5년 이상 되면은 한 30%,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한 45%까지가 섹스리스에 해당이 된다.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많은 수치겠어. 5년 차 부부들. 40, 50대 부부들은 한 35%가 1년간 없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다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육아, 애를 키우고 하니까 애 키우면서 뭔가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가 약간 유난스럽다고 하잖아요. 애 키우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 또 맞벌이 부부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섹스리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뽀뽀도 하는데 섹스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육아,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부부 갈등, 그리고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는 남자 쪽에는 발기력 저하, 발기부전, 조루 이런 것들, 갱년기가 왔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여성분 갱년기가 왔다, 또 폐경 이후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성교통 이런 것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야지 하는데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이런 게 원인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중요한 게 점점 이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발기부전이 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점점 기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위할 때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아침 발기도 이제 잘 안 되고 성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다가오면 조금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멀리하게 되고 핑계를 찾게 되고 이러면서 부부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하기 꺼려하고 그래서 점점 섹스리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1개월, 2개월 좀 안 좋을 때는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일단은 남자 혼자 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발기부전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요즘은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교제 중인 두 남녀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여성분이 막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 그런 거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은 남성에 대해 잘 모르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절대로 남자 편만 드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섹스리스 얘기는 아니지만요.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보통 성관계는 우리가 방을 잡고서 교제 중인 분이에요. 하룻밤에 한 3번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2번 정도는 한 번 하고 한 10분, 20분 있으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괜찮긴 한데 한 번 하면은 그냥 쓸어야 잔다. 또는 몇 시간 있어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나한테 흥미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상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할 말이 많죠. 이건 의학적으로 당연히 불운기란 게 있는 것이고 이런 거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어떤 섹스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이 어떤 애정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남자의 그런 거고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부부인데 어떤 여성분께서는 일주일에 2번, 3번은 원하는데 남자는 난 한 번 이상은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 이런 것도 상의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섹스리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종국에는 그런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섹스 테라피라든지 성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어떤 정신, 신체적 변화가 생기나요? 신체적인 변화도 당연히 건강과 관련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정신적인 거는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섹스 관계가 없다 보면은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도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자신감이라든지 행복감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관점에서, 또 전립선이라든지 비뇨의학 쪽인 관점에서는 사정은 단순한 쾌락 측면이 아니고 전립선 건강과 관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정에 포커스를 맞춘 논문들도 있죠. 정액을 배출을 안 하게 되면은, 정낭이라는 조직 안에 고여 있다 보면은 고인물이 썩듯이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정낭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게 호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주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전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사정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 부부관계나 어떤 자위, 어떤 성생활을 줄이게 되면은 뭐 용불용석이라고 안 쓰는 장기가 퇴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고 신경 감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발기력도 떨어지고 쓰임새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성기, 음경은 섹스를 위한 장기, 생식 능력과 관련된 장기이기도 하고 배뇨, 오줌을 배출하는 장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너무 안 쓰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배뇨 기능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부부관계가 여러모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스리스 부부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섹스리스 부부들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이가 들고 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죠. 우리는 뭐 플라토닉한 사랑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유대감을 갖고 따뜻함을 느끼고,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거 당연히 제 얘기하는 것 같기는, 저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어떤 섹스에 대한 관점도 더 그 본디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일단 부부가 인사이트를 갖고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쉬쉬하지 말고, 우리 너무 뜸했나? 아니면은 뭐 해볼까? 너무 어색하면은 어떻게 좀 뭐 할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꼭 이걸 남자가 먼저 끌어가야 된다, 여자가 먼저 이거를 뭐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세 가지 과가 관련되어 있겠죠. 비뇨의학과, 남자, 산부인과, 여성, 성의학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두 분 같이, 뭐 두 분이 다 같이 세 군데 과를 가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적극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정이 너무 빨라서 내가 창피해서 관계를 꺼리게 됐다, 뭐 발기부전 조루증 뭐 이런 거라면은 어떻게든 약이 됐건 뭐가 됐건 진단 후에 도움되는 솔루션을 찾아보겠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라든지 조언을 드릴 게 있으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남성분들 갱년기 여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여성만 폐경이 오는 게 아니고, 남자들과 여성분들의 다른 점은, 여성은 폐경이 오면, 맨스가 끝나면 뚝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죠.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뭐 20살 정도 때 피크였다가 30대가 되면 서서히 30대 중반 정도부터 1년에 한 2, 3%, 3, 4% 정도씩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시나브로 떨어지는 거니까 언젠가 느끼게 되는 거죠. 성욕이 전혀 없네? 아무 느낌이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기가 잘 안 된다, 성욕이 떨어진다, 감정 기복이 뭐 심하다,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문제가 있다, 근육량이 빠지고 비만도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일련의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럴 때도 섹스리스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비뇨의학과에 오시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 오전 중에 체크하면은 갱년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은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들여서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 측 인자는 교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부부간에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노력할 거를 하면은 비뇨의학과에서도 뭐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에 해당이 되신다, 1년간 관계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두 분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는 게 한 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루와 지루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되며 어떻게 다른가요? 조루란 거는 나는 사정을 원치 않았는데 하면서 그냥 빠르게 이른 사정을 하게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루 또는 사정장애, 사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제 좀 너무 힘들고 발기는 유지가 되는데 좀 사정을 빠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좀 양극단에 있는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은 교과서적인 진단법은 있지만 이거는 임상 증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셔도 검사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조루증. 예전에는 무슨 진동각 검사라고 해서 음경에다가 뭐 자극을 이렇게 살살살살 올려가면서 뭐 자극을 느끼는 감도를 갖고서 검사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걸로 요즘은 밝혀지고 있어서 조루의 일단 정의는 사정까지의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질 내에 삽입을 했어요. 성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사정까지의 시간이 짧을 때 보통 1분 이내, 거의 항상 나는 관계를 하면 거의 1분 이내에 끝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조루증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거보단 다소 길긴 한데 조절이 마음대로 되질 않고 이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조루라고 프리머추어 이제큘레이션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일반적인 남자의 사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길래 1분 이내면 여성분들이 들어보셔도 좀 짧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사정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적인 판타지 갖고 있는 분들, 야동을 많이 봤거나 또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10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분도 길어요. 보통은 질내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 IELT라고 하는데 5분대 초반 정도예요. 그리고 3분 이상이면은 비정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분 정도가 대략적인 메디안 값이다.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분 이내인 분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원래 한 5분인데 난 스트레스를 받아. 뭐 친구분이나 파트너분이 좀 길게, 우리 느긋하게 오랜 기간 느끼면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5분인 사람을 15분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약이나 수술, 치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두 분만의 어떤 합을 잘 맞추고 노하우를 두 분이 잘 맞춰가야 되는 거죠. 테크닉이건 포어플레이, 전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발기력만 유지가 된다면은 약간 쉬었다가 멈춤 자세가 있다든지 포즈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분만의 어떤 그런 것, 공감대를, 교감을 형성해 가면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걸 뭐 약으로 해결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또 조루증이라는 거를 어떤 편견 없이 보셔야 될 거예요. 조루와 지루의 원인은 심리와 신체 중 어느 문제가 더 큰가요? 조루증과 지루증의 원인은 다양하긴 한데요. 대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요인에는 불안, 강박 또는 예민한 분들, 성 경험이 많지 않다, 파트너가 바뀌었다, 두 분 간에 뭐가 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 정신뿐만 아니고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다 포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물론 다른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조루증으로 진단이 되면은 약 치료를 하면서 반응을 보고 전혀 개선이 없거나 할 때는 다른 검사들을 시행을 하는 거죠. 신경 쪽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물론 뭐 다른 약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이라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대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조루증의 치료에서는 행동요법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료는 순서대로 권장을 한다면은 1번 행동요법인데, 교과서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스톱, 스타트 테크닉, 멈춤, 스타트를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위로 훈련을 할 거예요. 자위. 그러니까 훈련은 관계를 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뭐 그 훈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데, 일단 그거를 길게 하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섹스할 때 1분 안에 끝나도 자위할 때 10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거든요. 일단 자위를 한 5분, 10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손을 이용해서 자위를 할 텐데 주로요. 다른 뭐 인형이라든지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뭐 특이한 경우 빼고 주로 손을 쓰실 거 아니에요. 손으로 자위를 할 때 사정액이 나오려고 하면은 극치감이 끝에 달했을 때 맨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하면서 그냥 나는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정액이 사출이 돼요. 그걸 10단계라고 하면은 그 전 단계 한 6, 7 정도 감도가 왔을 때 곧 포인트를 찾아서 그때 멈추는 거죠. 손을 놓든지 잡고만 있든지 본인만의 그걸로 그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 게임에 돌입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오기 전에 6점, 7점, 6, 70% 왔을 때 지점에서 멈추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훈련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게 어느 지점이 지나버리면은 그냥 쭉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 행동 교정법으로는 뭐 스퀴즈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천을 별로 안 드립니다. 이거는 사정을 하려고 할 때 꽉 잡아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들이 있어요. 요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사정액이 나오려다가 억지로 잡아와서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가면은 전립선 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세 번째 뭐 팁이라면은 술을 좀 드시고 관계를 해보면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감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조금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내가 발기력만 좋다면은 사정을 한번 빨리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할 때 잘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사람이라면은. 또는 좀 이따 데이트가 있거나 뭐 오늘 좀 잘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만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자위를 한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지나서 4시간 지나서 뭔가 이제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어떤 그 두 번째 사출일 때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몇 번 경험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 더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제 조건들은 다 발기력이 좋다는 전제하에요. 조루증을 뭐 치료할 때도 꼭 여쭤보는 거는 발기력은 괜찮으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가 선결이 돼야 돼요. 발기력부터 떨어지면은 그거부터 교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발기약도 쓰고 조루약제도 같이 쓸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발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행동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이 있으니까 조루증에는요. 먹는 약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인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한 절반 정도 환자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신경차단술 또는 귀두 확대술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루와 지루는 나이에 영향을 받을까요? 조루증의 경우에는 나이가 절대적인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루증은 오히려 성 경험이 충분히 많거나 좀 원숙한 분들은 좀 위병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 또는 성 경험이 많지 않거나 첫 경험이 좀 늦었던 분들, 남자들 그런 경우에 조루 증상이 더 많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발기력처럼 발기의 경우에는 나이와 함께 내리막인 거지만 조루는 이에 반해서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게 시작됐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나이에 그렇게 디펜던트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과 오늘은 제가 주로 남성 기능, 발기, 조루, 지루,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비뇨의학과는 진료를 위주로 하거든요. 여성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떤 성기능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볼 거고요. 성병이라든지 암, 비뇨기계 암이 있죠. 신장, 방광, 남자들은 전립선 이런 종양에 대한 검사, 배뇨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비뇨의학과라고 쭈삣쭈삣하면서 들어오실 필요 없고 여성분들도 언제나 대환영이니까 비뇨기, 요로계통,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